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뒤쪽에 8장 뒤쪽에 안 한 것들 있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9장 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장도 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얘기해야 할 우리 프랙티스 할 것들 그게 플립 러닝으로 제가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수업 시간에 와서 준비한 것들 같이 디스커션하고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죠. 지금 제가 전주에 찍고 있어서 미안하지만 또 동영상으로 하게 돼서 좀 미안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조금 뭐 설명이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쪽으로 왔어요. 아마 디멘전을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특히 이제 기술 관점에서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를 맺는 거에 유형을 네 가지 셀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디멘전은 이쪽에 1대1로 하는지 아니면 여러 기업들이 같이 얼라이언스를 맺는지 요거가 한 개 디멘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의 깊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얼라이언스가 실행이 되는가라는 디그리 관점에서 얼라이언스의 디그리를 할까? 얼라이언스 디그리로 해서 컴플리멘테이션 하는 정도인가 아니면 트랜스퍼 하는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얼라이언스의 그 깊이나 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한번 다시 해보면요, capability complementation이라는 거는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capability에다가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이런 거를 이제 컴바인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capability 하고 그리고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리소스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리소스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파트너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펌이라고 하자. 파트너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케이퍼빌리티에 뭐 붙인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잘 하는데 그 중에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파트너 펌으로부터 그걸 갖고 와서 컴바이닝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거는 트랜스퍼까지는 안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트랜스퍼는 없다. 이전하는 건 없이 그냥 리소스를 이용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capability transfer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이전은 안 하고 컴바이닝만 한다고 했으니까 잠시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트랜스퍼는 아예 이전을 하는 것이니까 exchanging capability라고 봐야 되겠죠. ability. 펌들 사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capability를 다른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것들. 그래서 그거의 결과는 파트너 펌들이 그거를 internalize 한다는 거죠. internalize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 capability를 abilities를 내재회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independently
이용을 해서 뭐 제품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든 그렇게 해서 기업이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그거를 인디펜던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는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구별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보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했던 게 어디까지 했지? 그죠? 여기까지 막 빨리 진행하긴 했지만 SK텔레콤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가라는 것들을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 뭐 당연히 익스플로링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기업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쭉 검토를 하고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공동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공동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상업화가 되기 위해선 테스트 베드를 거쳐서 타당성을 분석해야 될 테니까 테스트 베드 활용하는 것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은 어떤가요? LG화학은 보통 기업들이 TRM하고 PRM, PRM이라고 하면 프로덕트 로드맵 얘기하는 거고요. 로드맵. TRM은 우리 알다시피 테크놀로지 로드맵. 그래서 기술 개발에 대한 마일스톤하고 또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마일스톤을 만들어내는데, 그거에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겠죠. 그걸 우리는 인하우스 R&D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근데 내부에서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누구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외부 파트너를 발굴을 해볼 거예요. 그죠? 외부 파트너를 발굴을 해봐서 걔네들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인트 벤처 같은 것들 만들어서 우리도 참여를 해서 기술 개발을 직접 발굴해 볼까? 라는 거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거는 그냥 발굴이니까 내부에서 발굴해서 조인트 벤처 같은 거나 또는 타기업한테 뭐 아웃소싱 R&D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했죠. R&D도 R&D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 중개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기술경영 컨설팅 펌에서 이런 중개 역할을 하면서 그런 오픈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과 또 그거를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 얘네들을 중매쟁이로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컴퍼니들, 컨설팅 펌들이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게 되면 IP 이전이나 또는 기술 제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프로덕트에 대한 로드맵 또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놓고, 야, 우리가 몇 년도까지 이런 제품과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있거나 개발할 수 없는 기술들은 어디에 있지? 라는 거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 파악도 되게 분석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게 있을 거고 또 불가능한 것도 있을 거고 또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해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생길 텐데, 이건 전략에 관련된 거예요. 기술들이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게 뽑혀져 나왔으면 획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 기술경영의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획득을 어떻게 할 거니? 어떤 거는 메이크하고 어떤 건 콜라보레이트하고 어떤 거는 바이 해오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콜라보레이션 할까? 아니면 내부에서 개발해서 만들까? 흔히 우리는 make or buy decision making이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내부에서 만들래 아니면 바깥에서 사올래라는 게 make or buy decision making인데, 그 중간 다리로서 콜라보레이션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협력을 할 건가 내부에서 만들까라는 거를 결정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봅시다. 그 기술이,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기술이 빠른 시일 내에 핵심 기술화가 될 것을 예상한다 라고 하면, 핵심 기술화가 되려면은 우리의 케이퍼빌리티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기술의 메가 트렌드상의 징검다리이고, 그리고 보유 기술의 응용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특히 파트너나 콜라보레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우리의 보유 기술 이용해서 뭔가 진화시켜서 일레버레이션 하면은 가능하고 만들기가, 그리고 어차피 파트너가 없다라고 하면 내부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아, 굳이 뭐,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 은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 상당한 투자를 다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때 다른 기업하고 쉐어를 해야 되겠죠. 그런 투자에 대한 코스트를. 그 다음에 타 산업으로부터 기술 발전이 초래한 거, 그거는 타 산업에 누군가가 더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일 테니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 속도가 되게 빨라서 이제는 캐치업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빠르게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콜라보레이트이기 때문에 메이크하고 바이는 되게 상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데, 이 콜라보레이션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만에 불과하면 사와야지 왜 콜라보레이션 합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만해가 아예 엄청나게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고 우리는 엄청 뒤처져 있다라고 하면은 바이로 가긴 해야 될 텐데, 이것처럼 적절한 시간 비용으로 경쟁력 확보 불가하고 확보 후에도 경쟁력 지속이 불가해서 이미 우리가 기술 확보한 다음에 다른 기술이 빠르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뭔가 투자를 더 해야 되든지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우월한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굳이 우리가 메이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은 바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메이크는 되게 명확하다. 그런데 콜라보레이트하고 바이하고는 조금, 그죠? 뭔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바이로 갈 때는 조금 더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두드러질 때는 바이를 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쟁력을 확보를 계속 해야 되긴 할 텐데 우리 혼자만 해서는 못할 때는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아무리 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도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유지도 불가능하고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걔들한테 뭐 쉽게 사와서 우리의 리소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면은 바이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실제 LG화학에서는 요런 세 가지 정도의 전략 카테고리 만들어 놓고, 앞에서 물론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진 않겠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거는 make, collaborate, buy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결정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그것대로 롤아웃하는 그런 체계를 LG화학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LG화학에서 자신들이 성공 사례다라고 해서 바깥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이긴 하지만, 다른 기업은 뭐 다르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제너럴한 거기 때문에 사례가 LG화학 사례이긴 하지만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네, 요 뒤에 있는 거는 제가 동영상과 함께 설명을 뒤쪽에서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립 러닝 할 때 요거를 좀 설명하고 우리 프랙티스 할 거를 연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요 뒤에 거는 다음 챕터에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9장으로 가볼까요? 9장에서는 앞에서 이노베이션을 달성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물론 개인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노베이션의 결과를 보호를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9장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황금을 만드는 자와 챙기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그림인지 대강 짐작이 되시나요? 왼쪽은 스티브 잡스를 그려놨고요. 애플 하나를 들고 있고, 오른쪽은 크리머라는 사람인데, 처음 아이팟을 디자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처음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적절치는 않은데, 뒷페이지를 보시면 황금을 만드는 자와 챙기는 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왼편에 있는 게 아이팟이고, 이쪽에 스크린이 있고, 밑에 뭐 조작하는 버튼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오른쪽에 이 크리머라는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디자인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흡사하지 않은가요? 위쪽에 스크린이 있고, 밑에는 요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기업체를 다녔었는데, 결국은 뭐 특별히 억셉이 되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뭐 자기가 그 디자인했던,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요 결과물이 몇 년 이후에 아이팟에서 이 실현이 되는 것을 보고 조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애플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뭐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는 뭐 좀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던 어떤 뭐 공로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제 철저히 뭐 약간 뭉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이팟을 들고 있는데, 뭐 그 지역 신문에 이 고마운 마음의 표현으로 아이팟을 하나 줬다, 이런 제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황금을 만들었겠지만, 결국은 황금을 챙기는 자는 스티브 잡스 애플에서 결국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크리머라는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에 대해서 뭐 특허가 됐든 카피라이트이 됐든 지적재산권의 그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표권 전쟁도 그렇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11년도인가요? 12년도인가요? 그 남자의 자격이라는 거 저도 굉장히 열심히 봤었는데, 그때 꼬꼬면이라는 걸 이경규가 이 닭 국물 내 가지고 면을 한번 담백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출시를 그 팔도에서 손을 잡고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일요일날 방송이 됐어요. 일요일날 방송이 돼서 꼬꼬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꼬꼬면 그 이름을 상표권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도나 이경규 같은 경우에는 좀 벙쪘죠. 자신들이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를 이게 상표권을 등록을 시킴으로써
무마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돼 버리니까 굉장히 좀 황당해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매스미디어에 그런 소개가 되고 그랬었죠.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의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아 약간 그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취하를 시켜서 꼬꼬면이 이 팔도하고 이경규가 상표권을 가져가게 돼서 실제로 이 출시가 됐던 그런 케이스고요. 홍초불닭도 비슷합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홍초불닭이라고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갔어요. 여기 가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불닭도 먹고 그랬었는데 어느샌가 홍초불닭이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좋은데 왜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홍초불닭이 열심히 뭐 한 2, 3년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불닭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 내가 상표권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불닭이라는 거를 왜 못 써?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홍초불닭이 불닭이란 말을 못 쓰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겠어요?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을 테니까 결국은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줄이게 된 거고 그 이후에 홍초불닭에서 너무 이거 말이 되나? 왜 불닭이라는 말을 왜 못 쓰게 하냐? 이 불닭이라는 거는 정말 매운 닭이다. 매운 닭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맵게 만든 닭 요리다라는 거를 왜 너희만 써야 되냐? 이렇게 다시 재심을 청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렇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이거 보통 명사다. 불닭이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다라는 결론이 났고, 다시금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불닭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져서 홍초불닭이 다시 몇 개가 생기게 됐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는 이제 불닭이라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서 비즈니스가 예전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초코파이도 비슷한 얘기죠. 초코파이도 이게 오리온 초코파이가 너희들만 쓸 수 있는 거냐. 요즘 뭐 초코파이 많이 팔잖아요. 롯데에서도 팔고 오리온에서도 팔고 뭐 여러 업체에서 팔고 있는데 아, 결국은 초코파이라는 게 파이에다가 초코를 그냥 씌운 거다라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명사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코파이라는 걸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희하고는 좀 달라. 다른 초코파이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이라는 거를 오리온에서 달고 차별화를 시켰던 그런 전략을 우리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지적재산권입니다. 이거는 상표권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제품을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 지적재산권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텔렉트 프로퍼티가 과거하고는 굉장히 조금 다른 형태로 계속 변모를 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그 데이빗 보우라는 사람이 자기의 음악을 가지고 이 보험회사에 자기 음악을 판 이런 그 사례가 있었는데 자신의 노래를 지적재산권화 시킨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자산 유동화 증권, 이 Asset Backed Security라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아마 그 증권 또는 금융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그거를 유동화해서 증권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을 시키는 거죠. 자산 보유자의 자산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증권화를 시켜서 시중에 유통시키는 거를 우리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루덴셜하고 손을 잡고 이 보우 본드라는 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자신의 노래 이걸 가지고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5,500만 불 정도를 이 자금을 이렇게 모은 사례가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적자산권이라는 게 굉장히 돈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책이나 또는 노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자산화 시키고 그걸 증권화 시켜서 돈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의 자산화 시키고 또 증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재화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돈이 된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특정한 형태로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넵스터 사례인데요. 뭐 대충 한번 간략하게 검토를 해볼까요? 디지털 뮤직 디스트리뷰션 레볼루션, 그러니까 우리 MP3에 들어가는 MP3 플레이어에 들어가는 MP3 포맷 이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얘기인데 1991년에 프라운아퍼라는 이 독일의 그 연구소에서 MP3 포맷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민이 많았죠. 이 MP3 포맷이라는 거를 자신들이 특화화 시켜가지고 독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퍼지게 됐죠. 그런데 이 MP3 포맷을 가지고 음악을 디지털화 시킬 수 있게 만들어지면서 몇 개 서비스가 이게 P2P를 가지고 MP3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불법이죠, 결국. 자신들의 서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MP3를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RIAA라는 미국의 그 음악 관련된 협회에서 이건 그 카피라이트된 음악을 불법적으로 트레이드하는 거다. 이렇게 조금씩 그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넵스터에 이 소송을 걸게 됐고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넵스터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서비스를 중단을 하게 됐는데 계속 이제 넵스터는 자신들이 이거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어필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새로운 P2P 뮤직 서비스 이게 의미가 있다, 비즈니스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들이 이런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뮤직 파이럿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뭐 파이럿까지 가는 거를 이제 서비스에서 불법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2003년도에 애플이 아이튠즈를 만들게 되면서 뮤직 스토어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작권을 그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이런 스토어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5 메이저 레코드 레이블 회사로부터 음반 회사로부터 이런 뮤직 파일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원스톱 샵을 할 수 있도록 뮤직 스토어를 만들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음반 시장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MP3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가 이제 화랑을 맞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로스트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튠즈에서 다운로드 받는 그러니까 아이팟에 이 아이튠즈 음악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그거를 약간 제지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더 오픈 모델을 채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뭐 튠즈 말고 아이팟의 다른 MP3의 그 포맷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애플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지털 디스트리뷰션의 새로운 모델들이 이런 그 히스토리를 거쳐서 나오게 됐고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거 또는 뭐 팟캐스팅 이런 것들이 여러 서비스에서 이런 디지털라이즈드 되어 있는 음악 포맷을 다운로드를 받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서비스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봐도 MP3 이 포맷이 만약에 그 카피라이트에 혹은 뭐 패턴트에 걸려 있어 가지고 다른 그 기업들이 이런 포맷을 이용하지 못했으면은 이게 오디오 디스트리뷰션의 레볼루션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건 어떤 기업이나 또는 연구기관 또는 뭐 개인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보호할 것인가?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다른 사람들 못 쓰게 할 것인가? 일종의 오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아주 독점적인 권리를 주기 위해서 보호를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항상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P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글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글쎄요, 뭐 저는 이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게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를 하게 된 거는 결국 뭔가 통신 시장에서의 서비스를 자신들도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토로라를 인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MS나 애플 경쟁업체로부터 안드로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토로라를 인수해서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결국은 IP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기업의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가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모토로라는 독립적인 사업부로 운영할 것이다. 한동안 모토로라를 구글이 인수하면서 삼성이나 LG 같은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긴장을 했었잖아요. 구글이 이제 이쪽으로 전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세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구글도 이쪽에 야망이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인력 또는 시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많은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뭐 라이센싱을 해도 좋겠지만 한꺼번에 모토로라를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다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IP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노텔도 비슷합니다. 노텔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인수합병하려고 여러 기업들이 이런 컨소시엄을 만들었죠. 사실 처음에 그 노텔이 시장에 나왔을 때 구글이 인수합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때 이제 불렀던 게 입찰 금액을 불렀던 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45억 달러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처음에 나왔을 때 뭐 한 10억 달러 내외 그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컨소시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에릭슨, 소니 이런 쟁쟁한 업체들이 같이 컨소시엄 이루면서 입찰 금액을 높이게 되고 이쪽에서 특허들을 확보를 하게 되니까 구글이 굉장히 마음이 좀 급했죠. 그래서 모토로라를 찾아가지고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노텔이 가지고 있는 6,000개 정도의 특허 이거를 요 애플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에서 낙찰을 해서 그 기술력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됐는데 이 기업이 이제 파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인수합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최근에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가격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역시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 라이센싱도 중요한 부분이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갖고 오는 것도 굉장히 빨리 그 시장에 들어가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센서하고 각자 라이센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센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공유하는 사람이고 라이센시는 그걸 이용을 하면서 로열티를 지급을 하는 거죠. 중간에 에이전트를 끼고 에이전트가 특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라이센시한테 해주게 되면 로열티를 받아서 일종의 그 중개료를 떼고 각각의 라이센서들한테 로열티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특허들의 그 무리를 만들어 놓는 거를 패턴트 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크로스 라이센싱이라는 거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의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내 거를 공유하면서 상대방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LG와 토시바 같은 경우 광디스크 특허 크로스 라이센싱 관점에서 이 두 회사가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광디스크와 관련 한 배를 탈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제품 개발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고요.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라이센싱이라는 거는 서로의 특허 기술을 자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거죠. 라이센스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게 되면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약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높이게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애플하고 삼성하고 패턴트 컨플릭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관리해주고 사전에 만약에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약간의 그 컨플릭트가 있을 거를 예상하고 낼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게 되면은 분명히 IP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디자인 특허 또 그 기능 특허 이런 것들이 애플에서 이 삼성한테 공격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특허 분쟁 지도까지 그릴 수 있는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패턴트 툴 우리 MP라고 하는 비실시자라는 기업들 특허 괴물이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생산하지는 않고 특허 분쟁을 걸어서 배상금만 노리는 이런 기업들을 특허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슷한 의미로 M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라이센스나 또는 소송을 통해서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비실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특허 괴물은 미국계가 많습니다. 인텔렉츄얼 인텔렉츄얼 벤처라고 하는 IV가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이런 회사들이 주주가 되고 2만여 개 정도의 특허를 사들여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이런 특허 괴물들 기사들이 회사들이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연구소하고 대학 교수들을 컨택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특허들을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무기로 해서 여러 기업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거기에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 건수가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특허 소송에 걸리게 되면 사람 짐 빠지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소송 비용이 굉장히 크고 또 지면은 거기에 대한 배상금 또한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패턴트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미리 준비를 해주는 이런 단계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들에서 특히 이제 특허에 대한 지식도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노하우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특허에 관련된 컨플릭트를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저하고 코웍을 했던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니치를 찾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어디에 비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겹치는 건 또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미국에 가서 그 홍보를 했더니 그 많은 기업들이 이걸 특허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접근을 해서 자신들한테 이걸 조금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줄 수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많고 또 그걸 찾는 기업들도 꽤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인트로덕션이고요. 내부적인 세부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ropriability라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전유성이라는 건데요. 전유성이 아니고 이제 전유성.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appropriability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기업이
자신들이 이노베이션을 일으킨 것으로부터 렌트를 캡처할 수 있는 정도를 어프로프리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렌트라는 거는 이게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공급량이 항상 우리 뭐 그 경제학의 시발점은 결국 리소스가 희소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에 관련된 경제학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게 경제학이잖아요. 그리고 렌트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일 텐데, 공급량이 많지 않은 상황, 그래서 희소성이 부각이 되는 상품의 가격, 이거를 렌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또는 뭐 대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 그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가를 렌트라고 얘기를 하고, 특허라는 거는 또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거는 그런 이노베이션으로부터 희소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렌트를 캡처하는 그런 정도, 캡처할 수 있는 정도가 appropriability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유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독점화해서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컴페티터들이 이노베이션을 카피할 수 있는 수월성 정도가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카피를 얼마나 빠르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 어프로프리어빌리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퀴지션의 방법 차원에서 보면 카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전유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카피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대부분 테시트 기술이라는 것 또는 혁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테시트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카피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셜 관점에서 되게 복잡한 거라고 하면 카피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어퀴지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어퀴지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리걸 메소드로 프로텍팅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어퀴지션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공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퀴지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텍션하는 법적으로 특허법 또는 뭐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형태가 특허, 트레이드마크, 카피라이트, 트레이드 시크릿 이런 것들로 프로텍션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카피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테시트하거나 또는 소셜리 컴플렉스 해서 전유성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지적재산권을 출원을 함으로써 특허나 뭐 트레이드 마크 등등의 형태로 전유성을 확보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 우리 많이 접하게 되는 거일 텐데요. 특허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인벤션 한 거를 생산하거나 사용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권리를 주는 거를 특허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국가들의 각각 특허청이 있고, 또 그 특허청에 내가 보호받고 싶은 그런 기술들을 특허 명세서를 써서 평가를 받고,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 패턴트 시스템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특허라는 거를 출원을 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주되,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함으로써
그것을 딛고 더 높은 수준에서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한테 배타적 권리를 20년간 주겠다. 20년간 뒤에 있나요? 네. 20년간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그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이용한다라는 게 그 기술 이용한다라기보다는 뭐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라이센싱을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그 기술력을 보고 내용을 명세서로서 접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걸 만들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모든 국가들에서 이런 특허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허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뭐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용해야 된다. 산업의 응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 말로 표시를 하자면 유스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의 응용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나라 신규성.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우리나라 기준에 있어서는 진보성. 아비어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그냥 명확하게 자명한 건데 뭐 새롭지만 자명한 것들. 그러니까 새롭지만 진보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롭고도 진보를 시키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기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특허를 부여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미국 책이니까 미국 입장에서 좀 볼게요. 미국에서는 유틸리티 패턴트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특허들을 이제 유틸리티 패턴트에 집어넣고 있고요. 이거는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d item 그리고 material 같은 경우 이런 거에 이런 거가 유틸리티 패턴트에 들어갑니다. 통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특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도 우린 디자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 패턴트라는 거를 구분해서 패턴트로 주는 것들을 일부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manufactured 된 아이템에서의 오리지널하고 어떤 그 장식에 관련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게 디자인 특허고 플랜트 특허는 플랜트에 관련된 뭐 식물에 관련된 이런 패턴트를 플랜트 패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특허로 예전에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특허화를 시켜주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소프트웨어들도 이런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죠. 패턴트 어퀴지션 프로세스는 한 2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특허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프로세스가 이렇죠. 출원을 하게 되면 공개를 1년 6개월 내에 공개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그 기술이 이제 출원이 됐다라는 걸 공개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 청구를 3년 이내에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등록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이 한 2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게 된다. 그래서 출원을 한 다음에 공개를 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심사를 한 뒤에 등록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 갖추고 있다. 그 중에 뭐 그 심사 청구를 한 이후에 뭐 거절이 되면 그 거절 이유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얘기를 해주고
의견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뭐 재심사를 통해서 억셉트가 되든 뭐 기각이 되든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죠. 패턴트 어퀴지션 코스트는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미국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크게 차이점은 없겠죠. 일단 파일링하는 피가 필요하겠고요. 일단 출원할 때 돈을 내는 거겠죠. 그리고 등록이 되면은 이게 그 특허청에서 그래 특허 해줄게라고 하면 이제 등록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몇 년에 한 번씩인지 모르겠네요. 미국은 5년에 한 번씩 이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돈을 받으면서 유지 비용을 이제 받으면서 등록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그러니까 유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서 계속 제 특허를 유지할지 말 것인지 계속 연락이 옵니다. 고민인 거죠. 그래서 많은 특허를 이제 포기를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한 게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교수들이 특히 이제 의미 없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거를 특허로 유지할 필요가 있냐, 포기할 의사가 있냐 이런 것들을 매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유지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허에 관련된 코스트는 바로 이런 식으로 출원할 때 출원 비용, 등록 비용, 유지 비용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다. 결국 이제 돈인 거죠.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만큼 더 많은 그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출원한 이후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허가 지속적으로 특허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특허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미국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유틸리티 패턴트의 애플리케이션이고 또 foreign origin 된 거의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미국 특허청에 그 출원한 건데 미국 내에서 출원한 거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출원한 거의 추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를 훨씬 더 많이 과거보다 출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적이 아니고요. 실제로 매년 출원하는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90년대 말에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거를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특허가 된다라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말에 이 비즈니스가 한때 막 붐을 일으키면서 비즈니스 메소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특허로 주겠다라는 사례들이 쭉 나오게 되면서 본물처럼 비즈니스 모델 특허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 개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뭐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되고 또 특허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면서 특허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석할 게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또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요즘 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한때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요즘은 이제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미국에서 보호무역으로 다 리쇼링 같은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 그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끊기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특허가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국내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페이턴트를 출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전 세계 특허를 출원하는 것들이 이
관심사가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출원하는 게 굉장히 특허 개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허 보호 관점에서 모든 국가들이 음, 자신들의 그 특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 속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속지주의.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에 출원을 했다라고 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 특허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너 뭐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지주의라는 거는 그 지역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걸 가지고 미국에서 그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는 그들 자신의 특허 로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서 특허 출원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허의 시장성, 기술의 시장성을 분석할 때 패밀리 개수를 계산하는 걸 인디케이터로 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정 특허의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패밀리 특허의 개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마다 이런 시스템을 각각 갖추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국가마다 이런 그 특허 시스템이 좀 다를 거고 또 해외로 그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좀 걸리고 뭐 번역도 해야 되고 또 해외에 있는 쪽으로 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걸림돌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그 국가들이 이제 조약을 통해서 어, 그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하는 거를 가지고 이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약간의 그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출원한 것들을 가지고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파리 컨벤션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그 국가 자신의 시티즌처럼 그 특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파리 컨벤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모든 그 국가들의 그 국가에 출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파리 컨벤션이 만들어졌을 때는 특정 국가에 출원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우선권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1년 정도의 시간 안에 다른 나라에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하고 미국에 출원하는 경우 그 이 파리 조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래서 1년 내에 출원을 하면 미국에서도 선출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벤터가 특정 국가에서 이 출원한 걸 가지고 그 멤버 컨트리에 출원을 하고자 할 때 한 1년 정도 안에만 출원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조약을 맺어준 거죠. 두 번째, 그걸로도 조금 부족하다. PCT라는 거는 이게 특정 국가에 출원을 우리나라 내에서 출원한 거를 가지고 이 다른 나라에 출원하고자 할 때 한 30개월 정도 안에만 출원을 하게 되면 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에 PCT로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면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30개월 이내에만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PCT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우선권을 좀 간단하게 해준 거죠. 특허청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좀 경감이 될 수 있고 출원인 입장에서는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진입 여부를 이 국가에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거를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개월, 31개월 이 정도 안에 그 국가에 진입을 하면 우선권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피스티 이 조약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스티 조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턴트 스트래티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죠. 많은 인벤터들이 특허를 출원을 하죠. 왜냐면 그 인벤션을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를 하거나 그로부터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패턴트를 출원을 하게 되는데, 이 인벤터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특허를 그 금액화하는, 특허로부터 뭔가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허를, 기술을 또는 특허를 다른 사람들한테 라이센싱을 해준다든지, 또 다른 기업한테 패턴트 라이트를 그냥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자 이 옵션들을 조금 제한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가 이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그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 라인에 같이 경쟁을 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레비뉴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패턴트 트롤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허 괴물들이 특허를 가지고 생산하지는 않고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음으로써 레비뉴를 창출하는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애플이 대표적인 그런 그 패턴트 트롤에 대해서 넘버원 타겟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특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패턴트 시켓이라는 굉장히 특허들에 대해서 이 댄스한 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노베이션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노베이션을 억누른다든지, 또는 이노베이션 가지고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기업들이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특정 기술을 가지고 발명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특허에 대해서 컴피티션 하거나 또는 우리 특허를 억누르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패턴트 티켓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 뭐 특허 덤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개의 특허를 같이 만들어 놓고 다른 기업들이 그거를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워 체스트라는 거는 군자금이라는 말인데요. 군자금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전쟁을 할 때 그런 뭔가 돈이 있어야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특허들의 번들을 사는 겁니다. 이런 군자금을 전쟁을 하기 위한 군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특허들의 번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이 로스로부터 디펜딩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개의 특허들을 한꺼번에 사들여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그 예시를 했지만 2011년도에 노텔이 뱅크럽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른 쪽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고, 이 컨소시엄을 럭스터라는
이런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림, 소니, 에릭슨 이런 회사들이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45억 불을 가지고 구글이 44억 불 이걸 비딩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기고 이 컨소시엄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이제 마음이 바빠지니까 IBM이나 모토로라 이런 특허들을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허들이 특히 구글의 현재 비즈니스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런 특허 소송 같은 것들이 걸리게 되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뭐 보복 리탈리에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보복의 위협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이런 특허들을 확보를 해 놓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참 재밌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구글의 비즈니스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허를 일종의 군자금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춰 놓는 형태로 특허에 대한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의 어떤 특징 중에 특허의 어떤 경제적 가치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삼성이 이제 트리즈 전문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삼성의 그 대표적인 트리즈 그 사례로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건데 초창기에 이 홈바라고 하나요? 요 앞에 있는 요거가 이쪽에 링크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게 약간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이거를 닫아놓고 빼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습기가 차게 되고 이게 녹슬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이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 트리즈 전문가들한테 컨설팅 받는 기업들의 그 니즈가 원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트리즈 교육을 갔었는데 그때 현대모비스 뭐 이런 쪽에서 오셔가지고 그 원가 절감을 트리즈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던데 특허화를 시킬 때 특히 이제 특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또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트리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트리지 전문가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요 뒤쪽 공간에 이거 링크 없이 여기에 이 홈바 문이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공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꼭 필요하냐 다른 쪽으로 활용되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은 그냥 비어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링크 없이 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걸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원가 절감 그리고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기술이나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되는 거죠. 원가 절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스로 생산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이 특허를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또 라이센싱 할 때 얼마나 또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기술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것들은 이제 특허화를 시키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는 우리나라에는 실용신앙권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좀 뛰어나다라고 하면 특허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조금 실생활에 관련된 약간의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면 실용신앙권을 출원을 하는 거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거는 트레이드 마크하고 서비스 마크라는 건데요. 트레이드 마크라는 거는 우리가 상표권 또는 뭐 서비스권 이런 얘기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키의 소시 심볼 이런 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이런 형태 혹은 뭐 경기의 발전이 이런 식으로 느리게
회복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할 때 이 나이키의 이 수어시 모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회사의 제품이냐라는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심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굿이나 서비스가 다른 그 기업의 굿 또는 서비스하고 구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워드나 프레이즈나 심볼 또는 디자인, 다른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 마크나 또는 뭐 서비스 마크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뭐 맥도날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맥도날드구나 저기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에 대한 권리가 마크를 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이 여기서는 뭐 필요하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뭐 글쎄요. 그 상표권도 우리가 등록을 해야지 나중에 소송 같은 것들이 벌어졌을 때 이거 디펜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게 맞고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라이트를 위해서는 레지스트레이션을 바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20년간의 그 베타권을 인정을 해주고요. 트레이드 마크나 서비스 이런 거는 10년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용되는 한 익스파이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갱신이 가능한 거죠.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에 대해서 계속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쭉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상표권은 레지스트레이션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상표권도 이제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해야지 나중에 그거를 누가 뭐 아까 앞쪽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꼬꼬면이니 뭐 홍초불닭이니 이런 걸 보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드에 대한 국제적인 프로텍션을 위해서 마드리드 유니온 이런 것들이 또 앞에서 우리 파리 조약이나 또는 PCT하고 비슷하게 트레이드 마크에 대해서도 마드리드 유니온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마크의 레지스트레이션을 좀 간단하게 여러 국가에 할 때 이런 마드리드 유니온을 이용한다. 요 정도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라이트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거죠. 저작권이라는 거는 이 오서십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프로텍션 권리를 주는 거를 카피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책이나 음악이나 가끔 우리 뭐 작곡가들 한 달에 저작권료가 얼마나 들어왔는가 이런 거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책도 뭐 카피라이트 가지고 쭉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저작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창의성이 있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이나 또는 뭐 사진이나 혹은 작품이나 이런 거를 카피하거나 뭐 복사해서 재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맡게 되는 거고요. 그 웍에 대해서 데리버티브한 웍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맡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 복사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다던가 렌탈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맡게 되는 거고요. 뭐 그림 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주고 팔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또 워크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퍼포밍 된다든지 또는 그런 게 디스플레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작권에서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어떤 작업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 이런 것들을 퍼포밍 한다던가
혹은 보여준다던가 전시회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맡게 되는 거죠. 카피라이트라는 거에 의해서. 탱글 폼으로 픽스되어 있지 않은 웍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식의 어떤 폼이 안 돼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클레어 그래프트 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춤추는 거는 이게 저작권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폼으로 픽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improvisational speech, 즉흥 스피치, 즉흥 스피치 같은 경우도 인정이 안 되고요. 또 타이틀 또는 네임, 이름, 뭐 슬로건 이런 거는 저작권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사람들이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탱글 폼을 가지고 픽스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사용에 의해서 이런 카피라이트이 지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디에다가 등록하기보다는 일단 누군가가 먼저 사용하게 되면은 저작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등록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카피라이트이 이게 활용이 되는 게 너무 저작권에 의해서 활용되는 게 너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fair use, 이 공정 이용의 독트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뭐 criticism, 뭐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뭐 새로운 레포팅을 만든다거나 teaching research, 학교에서 좀 갖고 와서 강의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패러디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공정 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거는 사후 70년까지 프로텍션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죽은 이후에도 70년 동안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다른 나라에 국제적으로 카피라이트를 프로텍션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국가마다 이런 카피라이트에 대한 로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베른 조약을 맺어서 각각 멤버의 컨트리에 대해서는 이 프로텍션의 수준을 너무 높게 하지 말자. 그래서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보호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 수준을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내려주는 그게 베른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foreign national을 가지고 있는 citizen에 대해서도 이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주자라는 게 베른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특허나 또는 뭐 트레이드마크나 카피라이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조약들을 가지고 카피라이트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트레이드 시크릿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영업비밀이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비즈니스에 속하는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들 영업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업비밀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특히 프로덕트도 적용이 되지만 특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깥으로 내보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저촉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또 그걸 증명할 길이 조금 적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 그래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정을 가지고 뭘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특허로 갈 건가 영업비밀로 갈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공개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공개를 하고 영업비밀로 가는 거는 이거를 오픈을 했을 때 우리가
인프리지먼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특허 저촉으로 될 수 있는 거를 잘 못 잡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가져가야 되겠죠. 비밀스럽게 그냥 혼자만 하는 거예요. 특허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에셋이나 액티비티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보호될 수가 있겠다. 영업비밀로 보호가 됩니다. 최근에 뭐 특허의 소송은 그냥 소송 수준으로 끝나는데 영업비밀을 기업 내부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 중국의 뭐 특히 이제 LCD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중국의 회사에 가가지고 그 기술력을 그 기업에 씹어주면서 연봉의 뭐 서너 배를 이렇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범죄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다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트레이드 시크릿도 등록을 안 할 뿐이지 보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레이드 시크릿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게 되게 자명하지 않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크리시를 위해서 시크리시로 우리가 가져감으로써 우리 기업에 굉장히 거기에 맞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된다. 이익이 있어야지 영업비밀로 인정해 준다는 거고, 세 번째는 시크리시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되게 적절한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해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이제 뭔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것들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인프린지먼트 리스크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모노폴리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을 봐서 만약에 그렇다, 만약에 인프린지먼트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모노폴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허화로 해서 독점적인 가치를 가져가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거고요. 또 시크리시를 계속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으면 노하우, 트레이드 시크릿, 노하우하고 트레이드 시크릿은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영업 비밀로. 그다음에 오프닝 함으로써 데미지가 있으면 당연히 노하우로 가져야 되겠고, 유사한 기술 개발하는 거를 컴페티터들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특허화로 해서 자신들이 배타적 권리를 가져가는 게 맞을 거고, 패턴트 마케팅의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뭐 가능하게 해야 되겠죠. 특허를 애플리케이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하우에 의해서 프로텍션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그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가 밑에 그냥 써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인더스트리마다 어떤 프로텍션 메커니즘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건데, 파마스티컬 패턴트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패턴트, 이걸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 전자산업에서의 그 특허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산업에서는 이런 그 특허화를 해서 앞에서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쪽 IT 쪽에서 그 특허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허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특허화를 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게 파마스티컬 페이턴트다라고 했을 때, 제약산업이나 화학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허보다는 그 영업비밀로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마다 공정이 중요한 산업은 특허가 좀 적고, 그리고 프로덕트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특허화 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나 테크닉은 조금
특허화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기술의 디퓨즈 또 그거를 보호하는 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보호하는 거의 장점은 더 렌트의 어프로어빌리티 렌트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면은 희소성에 기반으로 한 그런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연구개발 쪽에 이런 베타적 권리를 가짐으로써 연구개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투자가 더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기술이나 컴플리멘트의 이볼루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 디퓨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어둠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퓨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허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되게 빠른 어둠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다른 기업들이 기술 개선을 조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디퓨전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특허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오픈 시스템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제 특허화를 시키는 경우 legally produce augmented by only by their developer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가 얘들을 생산하고 합법적으로 또 거기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계속 증강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홀리 오픈 시스템은 이게 여러 사람들이 프리하게 액세스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 또 덧붙일 수 있고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두 개의 그 레인지에서 어딘가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홀리 프로프리어터리 한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홀리 오픈된 거다라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비디오 게임 콘솔 같은 경우에는 홀리 프로프리어터리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몬센토, 이게 바이오테크놀로지 제약회사, 제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라운드업이라는 제품이 1999년도 전에는 홀리 프로프리어터리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비디오 게임 콘솔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내부에서 그런 그 독점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서드 파티 디벨로퍼한테 라이센싱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게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비디오 게임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될 테니까, 이 엑스박스 콘솔에서 돌아갈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을 생산해 줘야 될 테니까, 그런 거를 하는 쪽에 라이센싱을, 리미티드 라이센싱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고, 몬센토 같은 경우에는 99년도하고 2000년도, 얘네가 이제 만료되는 게 2000년도 정도에 몬센토의 그 약에 대한, 제약에 대한 그런 그 권리가 만료가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 기업이 리미티드 라이센싱을 해준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라이센싱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라이센싱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의 자바 같은 경우에 리버럴한 라이센싱을 목표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들이 거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픈 시스템으로 가져가되, 그 좋은 프로바이더들이 이거를 라이센싱을 해서 좋은 제품을 거기다가 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선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소스 폴리시가 있어서 자기네들 이제 커뮤니티에 소스를 올리게 함으로써 약간의 라이센싱, 리버럴한 라이센싱을 해주는 거죠. 약간의 오픈이긴 하지만
이거를 무분별하게 오픈하는 것보다는 디벨로퍼들이 소스 코드를 오그멘트하고 또 그렇지만 이제 라이센싱 피는 콜렉트하지 않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되게 자유롭게 라이센싱을 해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그 체인지는 자바 커뮤니티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프로브 된 거에 대해서만 코드가 이제 그 변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썬에 의해서 매니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리버럴 라이센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픈 커뮤니티 소스에서 오픈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썬에 의해서 매니지가 되고 어프로브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코드가 오그멘트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리 오픈 같은 경우에는 이 몬센토 라운드업 요거에 그 기본적인 특허권이 2000년도에 만료가 되면서 이제 오픈을 해주는 거죠. 이 물품에 대해서 그 재료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건 아까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노베이션을 프로텍션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있는데 우선은 프로덕션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마케팅 케이퍼빌리티 또 캐피탈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패턴트로 갈 건지 트레이드 시크릿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 능력이나 마케팅 능력 또 자본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만약에 이 기술들을 우리 내부에서 생산을 충분한 볼륨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컴플리멘터리들이 이건 중요한가 다른 쪽에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 충분하게 이런 컴플리멘트들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기업들이 그거를 그 기업이 특정 기업이 요런 그 컴플리멘트들을 생산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업이 자기네들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 기술 가지고 생산할 능력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이거를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프로텍션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결국은 다른 기업들이 생산을 해야지 우리 거를 그 막을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라이센싱 이나 또는 뭐 OEM 어그리먼트 이런 거를 통해서 기술들을 보호하고 또 그런 것도 이제 기술을 보호하고 다른 쪽으로 이용을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게 조금 뭐 애매할 수는 있겠는데 특정 기업이 프로덕션하고 마케팅 케이퍼빌리티도 있고 캐피탈도 있다라고 하면은 기술들을 그 이제 나름대로 이제 프로텍팅을 해서 다른 기업들이 라이센싱을 하고 또 OEM 어그리먼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기업이 내부적으로 이런 생산 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은 이거를 베타적인 권리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술들을 프로텍션을 해줄 필요가 있고 다른 기업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는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프로텍션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프로덕션 케이퍼빌리티나 마케팅 케이퍼빌리티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기술을 프로텍션 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라이센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인더스트리에서 되게 반대가 많을 때 하나의
테크놀로지 소스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프로텍션을 하기보다는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이 기술 개발에 협력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오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또 인터널 디벨롭먼트를 위한 리소스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그 기술을 잘 그리고 또 빠르게 그 임프루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기업들보다. 그래서 리소스가 충분하다면은 내부에서 기술 개발을 쭉 해가지고 가져가면 좋을 것인데,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한테 라이센싱을 좀, 또는 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기술을 그 프래그먼트를 시켜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표준화로서 그것을 자리 잡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 특허를 특정한 기술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있을 때 이거를 조금 뭐 변형을 시켜 줄 필요가 있을까, 또 변형시켜 주는 거를 허락할 것인가라는 거를 보는 것이 컨트롤 오버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다이제이션이나 또는 컴패터빌리티 이런 게 되게 중요할 때 이런 그 특허화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의 이노베이션을 프로텍션하는 정도가, 만약에 이게 표준으로 자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경우에는 프로텍션을 아주 강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변형되는 것도 오픈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아키텍처럴 컨트롤을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이 아키텍처럴 컨트롤이 얼마나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기술을 위해서 컴플리멘트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프로텍션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기술 개발했다. 그럼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프로텍션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부의 생산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없다면 오픈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기업이 몸담고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다른 기업들이 이 하나의 솔로 소스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은 오픈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내부의 디벨롭먼트에 대한 리소스가 적다, 역시 오픈을 해줘야 되겠고, 많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리소스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프로텍션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한 컨트롤을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로텍션을 더 해야 되겠죠. 또 아키텍처럴 컨트롤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역시 프로텍션을 조금 강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페이지에서는 요 챕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 지식재산권, 특히 이제 특허화 하는 것과 또 니고시에이션 하는 것, 기술에 대한 가치의 니고시에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다음 챕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기술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프로텍션 할 것인가라는 거에 여러 가지 유형과, 또 국제사회에서 그런 국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술에 대한 그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고, 또 어떤 유형이 있을 것인가, 그 중요성은 또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